존재 존중 12. 승리는 성공을 잃게 합니다. 느낌들의 식별. 선생님은 가족 세우기를 설명하실 때면 언제나 드러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화, 미움, 시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가족 세우기에서는 제가 보는 한 화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까? 저는 원래의 느낌들과 파생된, 즉, 원래의 느낌들의 대용인 느낌들과 구별합니다. 원래의 느낌은 행위를 하게 되지만 대체된 느낌은 행위의 대용물의 역할을 합니다. 대체된 느낌과 일을 하게 되면 잘 안 될 뿐 아니라 행위를 하지 않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시기. 시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기란 대가를 내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느낌과 일하는 대신에 저는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대가를 완전히 치르는 결정을 하기에 유도합니다. 화도 비슷합니다. 원래 화는 내가 침범을 당했을 때 생깁니다. 이 화는 내게 저항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나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합니다. 대개 다른 화들은 상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만 행동은 없습니다. 제가 저를 관찰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에 대해 제 상상 속에서 화가 나서 저들이 무엇인데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가라고 말하면 저는 이 느낌과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는 순전히 내 상상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 종류의 화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투영이며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화는 차라리 억제된 느낌입니다. 사람이 정말 화를 낼 수 있을 때는 드뭅니다. 화는 전혀 표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끔 엉뚱한 장소에서 나타나는데요. 화는 나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수 없을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게 속한 정당한 요구를 관찰하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마는 이 화도 행위의 대용물입니다. 화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표현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치료 과정에서 화를 힘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화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흔히 거짓된 힘입니다. 내면의 결정적인 느낌은 아픔과 사랑입니다.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 중에 어린아이였을 때 맞은 일이 회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린 자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맞아서 아파라고 말하게 되면 그는 다른 차원으로 오게 됩니다. 집중할 수 있고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너를 때릴 거야 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집니다. 찬장에서 유리잔을 꺼내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걸 던져서 직접적인 화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픔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느낌을 직접 표현한 것 아닌가요? 그런 화는 아픔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화는 위험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금만 넘어서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화는 표현되었지만 얻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별하는 것은 승리와 성공입니다. 승리나 이김으로 표현되는 느낌은 좋은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 말입니까? 승리. 나는 고귀하고 당신은 돼지다. 나는 정조를 잘 지키는 여자고 당신은 개야. 승리하게 되면 배우자를 잃습니다. 반면에 관계의 성공은 승리를 포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상대방의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래 인간관계의 성공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상대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그의 체면을 살려주면 그는 내 편이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그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멸시하거나 모욕을 주게 되면 그는 이미 내 편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적이 됩니다. 저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모욕당함을 보는 사람도 모욕당하는 사람의 편이 됩니다. 승리는 성공의 포기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친구가 없습니다만 진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증오. 많은 느낌이 사랑과 아픔의 뒷면입니다. 증오는 단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증오는 그의 사랑이 상처를 받아서 생깁니다. 그러나 증오를 표현하게 되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했고 가슴이 매우 아프오 라고 말함으로써 증오를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 이후에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는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잃습니다. 공포. 사랑의 반대는 공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부부가 저한테 와서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면 서로 얼마만큼 관여하려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헤어짐이 매우 아프면 아직도 서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화해의 기회도 아주 큽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무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공포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무서워한다면 이는 구체적입니다. 어머니가 나가셔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런 무서움을 갖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럴 때 자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공포가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은 환상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공포가 없이 자라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손자들을 위해 무서운 동화를 각색해서 무섭지 않게 이야기해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각색한 동화를 들은 손자들은 할머니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공포는 어떤 대상에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공포가 붙들 수 있는 대상을 모두 없애면 공포는 더 커집니다. 공포를 유발하는 상황에는 두 눈으로 바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이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서 같이 할아버지의 손을 만지면서 자, 봐라. 할아버지의 손은 차지? 이제 장사 지낼 거야. 그러나 너는 언제나 할아버지를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죽어있는 자를 공포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끔 저는 사람들을 체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죽어있는 자 곁으로 가게 하여 죽어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이들까지 죽어있는 자 옆에 눕도록 합니다. 누웠다 일어서면 무서움이 없어집니다. 이 공포를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자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이를 무섭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으로 아이를 데려가 보호해주면 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배웁니다. 인간관계는 친밀함에 대한 무서움, 즉 깊이 관계함에 대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많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공포와 연결하게 됩니다. 네, 있습니다. 여자에게 귀이함에 대한 무서움이 사실은 남자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무서움을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난 한 남자와 같이 남자는 무서움을 잠자리에서, 즉 여자에게서 배웁니다. 바그너의 지그프리트는 브룬힐트의 투구와 갑옷을 벗겨서 브룬힐트가 여자인 것을 알았을 때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이 무서움은 삶과 죽음의 깊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귀이함에 대한 공포가 남자들에게만 있다고 흔히 말하지만 제 견해로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자들도 확실히 그럴 것입니다. 지그프리트를 만난 브룬힐트와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사랑의 실행으로 풀어질 수 없는 인연이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무섭습니다. 현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일면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연을 말씀하셨는데요.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까? 관계에서도 이런 공포가 생기는데요. 관계는 인연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관계라고 하면서 인연을 피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스쳐가는 식으로 아무 위험 없이 관계를 맺는다든지 사전에 불임 수술을 한 경우의 관계는 인연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간은 관계가 없어도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연은 임신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실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실행에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으면 인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연이 생겼는가는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선생님은 세대를 두고 가족 세우기를 통해 보인 결과로 인연을 파악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없겠군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는 치료 중에 부모를 때려라 혹은 부모에게 화를 소리내어 표현하라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후에는 환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벌준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었는데 분함을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함을 표현 못해서가 아니라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기에 병이 듭니다. 분함을 나타내도 아무도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전에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모 중 한 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개 우울증에 빠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화를 내므로써 부모를 더 멀리 밀치게 됩니다. 우울증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직업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성공하지 않는 방법, 즉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배우자를 잃는다든지 등 혹은 많은 돈을 잃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벌줍니다. 그런 종류의 치료를 받는다고 모두 실패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정도와 진지함이 문제가 됩니다. 원만한 성장의 기본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됨과 생명의 받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어떠한가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의 어떤 점을 경멸하면 나중에 자기 삶에서 그 점을 다시 그가 반복하게 됩니다. 부모를 경멸함으로 부모와 똑같이 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부모가 가진 좋은 점을 다 받아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 흐릅니다. 신기한 것은 부모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힘든 운명과 약점들은 밖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낸시 프라이데이의 내 어머니와 같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소에 삶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한 책입니다. 갑자기 거울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봅니다. 혹은 평소에 어머니와 다르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들은 어머니가 하신 것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일종의 반복 충동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절하면 할수록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을 거절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어머니는 사생아를 낳았다면 그의 시선은 거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거절함으로써 삶의 다른 분야도 똑같이 거절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음을 느끼고 우울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받은 것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절하는 특별한 형태는 요구입니다. 부모가 어떠해야 한다든지 혹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것을 받아 가질 수 없습니다. 받아줌과 가짐. 가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짐은 하나의 기본 과정입니다. 저는 받아줌과 가짐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받아줌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가짐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가짐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부모를 부모인 그대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짐으로 내가 나인 것을 인정합니다. 깊은 화해가 오며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는 모든 가치평가를 넘어선 것입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부모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상화하게 되면 본질적인 것이 빠져버립니다. 이 받아들임은 경탄함, 이상화, 악마의 저편에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근원적입니다. 가치평가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지면 자신과 부모를 확실히 알기에 스스로 섭니다. 아픔. 모든 치료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가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이 문장은 벌써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가짐은 단 한 번의 과정이 아니고 많은 사람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가진 자녀는 아주 힘든 운명을 가진 거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짐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그를 그대로 가져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깊이 존경하고 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나의 아버지로 갖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풀어짐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그러하심에 아픔을 느낀다면 안 됩니다. 이 아픔을 넘어서야만 아버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이 움직임이 방해를 받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죠. 그때에는 아버지가 부재하신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사랑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거절이나 비하의 아픔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부재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엉망으로 취해 자신이나 부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평온한 가정이 파괴된 것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기에 발생한 아픔이나 슬픔이 있습니다. 몹시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치료를 받다 보면 결국 상처받은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피할 수 없이 부모님과의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오게 됩니다. 부모님 아래서 고난을 겪었으며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고 있는 아픔을 잘 처리하기 위해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그대로 가짐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그런 풀어짐의 시도와 심사숙고를 거쳤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법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픔이나 슬픔을 나타냄으로써 내가 다시 잘되게 할 수 있다는 상상의 결과입니다. 잘되게 하는 것이 마치 내 손에 있는 것과 같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치유를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아픔을 깊이 느낌으로써 치유가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단지 아쉬웠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에 대한 비난이 없습니다. 단지 공통의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멈춰진 사랑의 움직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의뢰인을 사랑의 움직임이 멈춰진 자리에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움직임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보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면에서는 오랫동안 가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이 남습니다. 이 아쉽습니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좋게 작용하는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변화의 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험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교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면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실제가 비켜갑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은 단지 보게 할 뿐입니다. 각자는 한 방향을 잡고 스스로 자세히 보는 것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